여러분은 한나라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찬란했던 왕조 조선이 쓰러져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완전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까지 채 40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 젊은 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이 비극적인 카운트다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갔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왕조의 쇠퇴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과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당시를 살았던 이들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비극적인 역사의 서막은 1863년, 불과 12살의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린 왕이 용상에 앉았지만 실질적인 국정은 그의 아버지이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흥선대원군이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장악하고 있었죠. 대원군은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안동 김씨로 대표되던 썩어 빠진 세도 정치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원을 대거 철폐하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기득권 세력의 뿌리 깊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탐하던 민씨 세력과의 갈등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선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로 드리워졌습니다. 궁궐 안은 겉으로는 정숙하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칼날이 번뜩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원군의 강력한 통치에 맞서 왕비의 자리에서 점차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던 민비, 훗날 명성황후로 불리는 인물이 서서히 권력의 중심에 서려 했죠. 고종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선포하자 아버지 대원군과 아내 민비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여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전통을 지키고 서구 문명을 배척하는 쇄국 정책을 고수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방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려 했으니 그들의 대립은 단순한 가족 간의 싸움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중대한 이념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내부의 권력 다툼은 결국 국정의 혼란을 극대화했습니다. 국가의 귀중한 에너지는 내부의 진흙탕 싸움에 소모되었고 개혁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며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려오는 바다 위에서 배의 돛대에 균열이 가고 키를 잡은 선장들마저 서로의 방향을 주장하며 다투는 배와 같았다고 할까요? 조선은 바로 그런 위태롭고 불안한 항해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정은 표류하고 민심은 흔들리며 나라의 기틀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흔들리던 조선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조선을 덮쳐온 또 다른 그림자, 바로 경제적 파탄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소진되던 그때 조선의 문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열리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과 같은 불평등한 조약들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조선은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국제경제 질서의 경랑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부산, 인천, 원산 같은 개항장은 겉으로는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국부가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과 온갖 공산품을 조선 시장에 물밀듯이 쏟아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오랜 시간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농촌에서 피땀 흘려 재배한 쌀과 콩 같은 귀한 곡물들이 헐값에 일본으로 유출되었죠. 이러한 일방적인 무역 구조는 조선의 전통적인 자급자족 경제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던 수공업 제품들은 값싼 수입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고 조선의 상인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국가 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항장을 유지하고 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새롭게 도입된 신식 군대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의 어깨 위로 얹어졌습니다. 가뜩이나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고통받던 삼정의 문란은 더욱 심화되었고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라는 외채까지 끌어다 쓰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엄청났으니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삶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세금과 이자 독촉뿐이었죠.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유랑민으로 떠도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길 위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의 희망마저 놓아버리는 비극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으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솥단지 안에서 물이 끓어넘쳐 터져버리기 직전의 압력과도 같았다고 할까요? 결국 참다 못한 민중의 분노는 거대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1894년 전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 농민군이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과척의양창에 괴세에 맞서 의를 떨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봉기했습니다. 이들의 함성은 단순히 굶주림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절규였죠. 동학 농민군의 봉기는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불타는 관아와 탐관오리의 저택은 민중의 분노를 상징했고 이는 곧 국가의 통제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회 전반은 극심한 혼란과 동요 속에 휩싸였고 마치 낡은 집의 기둥이 곳곳에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반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던 조선은 과연 외부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죠. 내부적으로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던 조선은 과연 외부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던 바로 그때 조선의 바깥은 이미 거대한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신흥강국 일본은 제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탐욕스러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죠. 고요했던 조선의 바다에도 이들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 삼아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고 결국 조선은 근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문호 개방을 넘어 조선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경제적 주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서막이었죠. 일본은 부산과 원산을 시작으로 제물포까지 개항을 요구하며 조선의 심장부로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관세 없이 상품을 들여오고 일본인의 조선 내 범죄를 조선 법정에서 심판할 수 없는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 마치 빗장이 풀린 듯 조선의 문은 활짝 열리고 말았죠. 바깥 세상으로 강제로 끌려나온 조선은 마치 먹잇감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 확장과 이권 다툼의 장으로 삼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마치 거대한 맹수들이 어슬렁거리는 형국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놓고 벌어지는 이들의 치열한 힘겨루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파병된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조선 땅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고 한반도는 삽시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남의 집마당에서 싸움을 벌이는 꼴이었죠.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결과는 조선에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와 서구 열강들의 움직임은 조선을 또 다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죠. 1904년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한번 격돌하는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조선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조차 없이 그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영문도 모른 채 또다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다진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려 했죠.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드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고종 황제와 백성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협과 무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 조선은 외교적 주권을 상실하며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강압적인 태도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건에 강제로 도장을 찍어야 했던 을사오적의 참담한 표정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국권을 하나둘씩 잃어가는 비극적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낡은 배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좌초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조선의 운명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고 있었죠. 낡은 배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좌초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조선의 운명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고 있었죠. 과연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필연적인 흐름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멸망을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다양한 요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으로 통합하여 바라볼 시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탐욕스러운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듯 왕권은 약화되고 국가의 기강은 무너져 내렸죠.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은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 봉기했지만 이들의 절규는 번번이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또 다른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부의 혼란은 마치 끓어오르는 솥단지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외부의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조선을 둘러싸고 이권을 다투었죠.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은 조선의 주권을 더욱 약화시켰고 이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벌인 러일전쟁은 조선이 더 이상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조선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처럼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안으로는 골마 터지는 상처들이 깊어지고 밖으로는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조선의 멸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의 정치적 혼란, 경제적 파탄, 사회적 동요는 마치 서로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이러한 취약한 틈새를 제국주의 열강들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죠. 마치 낡고 부실한 건물이 지진과 태풍을 동시에 맞이한 것처럼 조선은 내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견뎌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자주적인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광무개혁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고 외교를 통해 국권을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벌이는 그의 노력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고 역량이 소진된 상태였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침략 야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고종의 마지막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1905년 을사능략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마저 상실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모든 노력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되는 순간이었죠. 한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깊은 슬픔을 느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멸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상과 내부의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내부가 분열되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도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조선의 마지막 40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무거운 질문들은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